안녕하십니까, 성환용입니다. 한겨레 신문과 한겨레 TV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특별기획 광역단체장 후보와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청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노동운동가, 법조인, 국회의원 여러 가지 경륜을 쌓고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가슴 아픈 소식이죠. 온 국민 가슴에 멍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세월호 참사 얘기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장으로서 인천시에서도 희생자들이 여러 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정치인으로서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 또 가족들한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우리 인천에서 출발한 또 배이고 인천에 또 적을 두고 있는 회사이고 저희 인천 시민은 36명이 탔습니다. 네. 19명이 구조되고 17명이 실종 사망인데 그중에 지금 15분의 시신은 수습이 됐고 2분이 아직 실종 상태인데 그중에 한 분이 언론에 보도됐던 양대홍 사무장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이분이 마지막에 수협 통장에 돈 찾아서 애 등록금 써라고 네, 가슴 아픈 얘기죠. 하고 애를 구하러 들어가겠다. 아직도 참 구조가 안 되고 있는데 참담하고 부끄럽죠. 정말 이게 야만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말 미개한 정부 위대한 국민인데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본 것은 양대홍 사무장 같은 사람 박지영 양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우리 인천 백령도 출신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이런 아이들과 국민들을 이렇게 야만주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수장을 시킨 이런 무력감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인천시장을 하시면서 시정일기를 거의 매일 쓰시다가 4월 15일까지만 쓰고 안 쓰셨던데요? 도저히 쓸 수가 없었고요.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분노와 참담함 때문에 정말 뭐라고 말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송스러운 정말 마음으로 제가 그 첫날 바로 제가 진도 팽목항에 내려갔다 왔습니다만 네. 우리 구조된 인천 시민들 다 모시고 왔어요. 그때 바로바로 저희 이제 수습된 시신들은 바로 그래서 어제 용유초등학교 그 동문 17명이 가서 12명이 사망했는데 마지막 시신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세월호 참사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 없는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아무튼 우리 사회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 이 사회가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이 권력을 움직이고 있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무엇을 우선에 두고 행정과 사업을 하는가가 여실히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때 누구 한 분이 청와대에 올렸다는 글이 상당히 저는 공감이 있는 면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시장을 하지만 시장이 어떤 면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력의 배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게 공정하게 이거를 행사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반적 사회적 분위기가 생명을 경시하고 또 자본을 중심으로 모든 거를 어떤 편법으로 해도 그냥 권력이 있으면 넘어가고 책임 추궁이 안 되고 이번에 뭐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도 명백한 부정행위가 됐는데 이 책임자가 처벌되고 뭐 책임이 추궁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아무튼 권력에 가까운 사람한테는 책임이 추궁이 안 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 네. 뭐 유병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불법을 지르면서도
저렇게 사업을 재개하고 참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이제 불법적 행위는 했지만 또 어떻게 해경이 그렇게 무력하게 대응했을까 이런 그렇죠. 안타까움이 네. 너무 큽니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저는 밤에 말이에요 총을 들고 그 좀 애들 비켜라 그러고 그 유리창을 좀 총으로라도 쏘아서 좀 깨줬으면 네.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아요. 왜 또 선미로 가지 않고 선두로 갔는가? 네. 더 큰 가장 큰 문제는 최초의 해경 보고서가 정말 JT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너무너무 하더라고요. 1, 2, 3, 세 번째 9시, 10시 보고된 해경 보고서를 보니까 이 보고서 내용은 전혀 긴박함과 이 상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한 안전행정부나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가. 그리고 오전 내내 저도 인천에서 출발한 상황이니까 저도 아주 긴장했죠. 보고를 딱 들었는데 다 구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긴장을 풀었죠. 네. 내가 보더라도 배가 뭐 출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비스듬히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빨리 또 해경도 도착했다 그러니까 다 구조되겠구나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청와대에서부터 모든 보고 체계에 있어서의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이번 사건을 이제 수습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여러 차례 했지만 국민들은 진정성이 없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사과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사과에 앞서서 그 시민의 아픔에 공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 총리께서 저는 물병을 맞더라도 있고 현장에 또 그 유가족들이 시신을 같이 보자 해서 안 가신 나중에 이제는 갔죠? 갔지만 그런 자세가 상당히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닌가. 오히려 같이 가서 정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심정으로 그 애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이 중요하다. 네, 공감해서 저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애들의 시신을 닦아주고 거기서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런 저는 생각을 갖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공감을 기초로 한 사고가 저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그에 따른 즉각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나 이런 것도 보면 대단히 지금 이 수사도 또 부실하게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저는 JTBC에서 일본 교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선장실에서 웬 여자와 남자가 같이 나온 거 아닙니까? 민간인이?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테러 용의자로 당장 수사 대상이다 이런 거죠. 네. 어떻게 사고 난 선박 조타실에 민간인이 들어가 있었는가? 이 사람은 선장을 협박해서 사고를 유발시킨 테러 용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수사 대상인데 그냥 풀러주고 집에 보냈다가 나중에 수사한 거 아닙니까? 한 이런 걸 보더라도 수사도 부실이고 또 해경도 수사 대상인데 검찰이 하는 것도 대단히 취약하고 이번에 최동욱 사건 보더라도 검찰의 결론을 보면 대단히 불균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특별검사는 즉각 수용을 해주고 사과의 진정성이 담보되려면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제 수용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겠다. 그리고 이거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뭐 처벌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의 그 말씀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바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정말 엄격하게 네.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해서 나는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던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너무 성급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옥상옥이 또 될 수가 있고 안행부를 해서 만들어놨지만 안행부 장관이 다른 장관을 지시하거나 또 다른 부처를 지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청와대에서 NSC에서 산하에 만들든지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야 총괄이 되지. 지금 해경, 해수부, 해군 다 부서 간에 지금 관할 투쟁 때문에 통합 그런 구조 역량이 발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청와대가 그거를 주도하지 않고 어디 뭐 총리실이나 이런 데 놔두면 그게 전혀 부처에 대한 이런 그 파워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월호 참사 와중에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추돌 사고가 나서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네. 자, 인천에도 지하철이 있죠. 인천 지하철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고 공교롭게 그날 제가 지하철 현장 점검 중에 그 사고 소식을 네,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뭐 우리
인천과 이제 서울의 차이는 서울은 시작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84년도쯤에 만들어져서 구식 신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파란불이면 진행, 뭐 빨간불이면 경고, 이제 스톱, 뭐 노란불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호를 이제 기관사가 보고 나서 이제 그걸 판단하는 그런 구식 신호 체계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저희 인천은 99년도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처음 돼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게 신호체가 좀 더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차의 관계 거리를 연산해가지고 속도를 자동 조절해주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후에 서울 지하철 사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 인천 지하철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제가 가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영길 시장님의 어떤 재선 도전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시장님께서 꼭 재선을 해야 될 단 하나의 어떤 이유,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인천시장 임기는 8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출마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출마했을 때 왜냐하면 인천이 너무나 부채도 많고 벌려는 일도 많고 아시안 게임도 다음 임기 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8년 임기짜리 시장에 출마한다 이렇게 저는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번은 중간평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떤 일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너무나 네. 시간이 부족하고 특히나 전임 시장 때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놔서 그 설거지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 정상궤도에 막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인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4년 동안 송영길 시장을 이제 일을 시켜서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많은 경험을 쌓아서 이제 숙련공이 됐는데 네. 지금 교체하면 너무 이 그동안 들인 교육 비용과 견습 비용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제 수도 인천 이런 목표를 4년 전에 세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년 동안 목표 달성을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기대 이상으로 저는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 인천이 이 핵심적으로 제가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은 산업의 생태계를 바꾼다. 네. 우리 인천이 인천 성장공장, 사이다 공장부터 시작해서 목재, 제분, 제당, 가구, 기계, 그다음에 인천 제철, 그 자동차, 대우 자동차까지 이렇게 네. 왔습니다만 다 보면 저부가가치 산업들이 많고 영세화돼 있습니다. 큰 기업들이 없고. 삼성, LG가 없었으니까 우리 인천에는. 그래서 우리 인천의 그 고부가치 첨단 산업을 만들어서 산업의 생태계를 좀 이렇게 바꾸자 이런 데 집중을 해서 삼성 바이오, LG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BMW, 엠코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시스코, 어떠한 이 세계 포춘 기업이 선정한 50대 세계 존경받는 기업 중에 8개 기업을 우리 송도에 유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산업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첨단 산업들, 로봇랜드나 항공기, 보잉사 조종사 훈련센터와 P&W라는 항공기 정비 산업도 유치를 해서 이렇게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보고 특히 이제 GCF 녹색 기후 기금을 유치함으로써 이제 국제적인 위상을 만들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구도심 개발에 있어서의 전국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괭이부리 마을이나 또 비중계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최초로 저희가 시도를 했고 해서 원도심도 이제 착실하게 지금 전략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4년 동안 하신 일을 설명을 들으면 사실 밤을 새도 부족할 텐데요. 그 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몇 가지만 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그리고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인천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뭐 유치하는데 무슨 비법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GCF라는 게 사실 전임 안상수 시장이 자기가 유치했다고 그때 인터뷰를 네, 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마 좀 오버인 것 같고 이 GCF란 말이 최초로 나오게 된 게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 회의에서 이게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2010년 7월 1일 날 취임하셨죠? 임기를 시작했어요. 네. 그해 12월 달에 칸쿤 이제 회의에서 멕시코 대통령이 그때 제안을 해가지고 UNFCC 기후변화협약기구에서 만장일치로 되고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더반에서 이제 구체적 논의가 돼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유치 경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유치 의향선을 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우리 인천시는 준비를 했고 네. 서울시와 이제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그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막 취임해서 이 상황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 기구의 중요성이. 그래서 서울에서는 국장이 나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우리는 제가 직접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기재부 차관이 이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10대 1로 우리 국내 후보 도시로 우리 인천이 서울을 이기고 됐고 또 이걸 기초로 제가 이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또 MB 정부하고 또 협력을 해서 기재부, 환경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와 독일 본을 이기고 유치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는 광역단체장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자, 일자리 만들기 성과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것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자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산업을 유치해서 민간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저희가 투자 유치를 서울 경기도를 이기고 1등을 했거든요. 네. 특히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거의 한 뭐 60억 달러 정도를 제가 제 임기 동안에 유치를 해서 서울 경기를 이기고 1등을 해서 상당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여를 했고 두 번째, 좀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그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들을 네. 뭐 100개 이상 저희가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1등을 해서 2억의 상금을 받을 정도로 네. 일자리를 좀 잘 많이 또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벤처타운에서 재물포 스마트타운 프로젝트를 통해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해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드는데 세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제 임기 동안 한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이 고용률 1등입니다. 투자 유치 1등, 고용률 1등이고 일자리 창출도 고용노동부에서 잘했다 그래서 2억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작년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이제 안행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보건, 복지, 교육, 일자리 뭐 각 분야별 한 9개 분야를 이제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인천이 그동안 전임 시장 때는 아주 바닥이었죠, 정말. 바닥이었는데 조금씩 좋아지다가 작년에 가등급 4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네. 최우수가 돼서 어찌됐건 당시 장관이 유정복 장관이었는데 유정복 장관이 있던 안행부 주도로 평가한 박근혜 정부 평가에서 저희 인천시가 1등을 했다는 것은 이번 선거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장님께서는 복지와 지역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간략히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것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떤 가치에 따라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갈등과 그런 그 타협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우리 인천 시민단체는 뭐 전임 시장과 다르게 보이느냐 개발 뭐 위주로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합니다만 제가 새로 개발을 한 거는 별로 없어요. 이미 돈이 1조 이상 투입돼서 스톱할 수 없는 검단 신도시라든지 하늘도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도화지역 루원시티 이런 사업들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지만 아직 삽을 뜨지 않는 사업들 예를 들어 송도에 151층짜리 뭐 건물을 짓겠다든지 뭐 밀라노 프로젝트를 하겠다든지 검단 신도시 2단계 이런 것들은 다 취소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이 대규모 토목 사업을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이미 이제 반 이상 돈이 투입된 것들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일부 시민단체가 송영길 뭐 토목 개발 위주다 것은 대단히 이제 네. 피상적으로 본 거라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이제 사업들은 제가 가능한 복지라든지 교육 분야에 투자를 해서 제가 출산 장려 수당도 셋째를 낳으면 300만 원, 뭐 쌍둥이 낳으면 600 주고요. 지금 뭐 둘째도 100만 원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4세 무료 저희가 육아를 제일 먼저 실시를 했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괭이부리 마을 같은 그런 원도심 분야도 투입을 해서 상당히 복지 분야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너무너무 사실 힘들었는데 아시안 게임 규모가 소치 올림픽은 52조가 들었고
광저우 아시안 게임은 한 22조가 들었다 그러는데 저희는 한 2조 5천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적은 규모군요. 한 10분의 1 규모인데 그 2조 5천억 중에 한 국비가 한 5, 6천 정도 좀 들어오고 나머지는 한 2조 정도는 우리 인천시가 지금 다 부채 이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시장 됐을 때 경기장 건설 비용만 2조 5천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8천억 이상을 줄였습니다. 1조 7천억 규모로 줄여가지고 옆 동네 거 빌려 쓰고 해서 아주 규모 있게 해서 지금 경기장 49개 중에 16개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경기장과 인근 도시를 빌려 쓰는 걸로 해서 지금 건설이 다 됐고 어제 주경기장이 드디어 완공이 돼서 준비가 잘 되고 있고 그게 이제 하드웨어 측면이라면 소프트웨어 측면은 이제 개막식, 폐막식은 임권택 장진 감독과 또 박할린 감독이 장애 아시안 게임 맡아서 지금 개폐막식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렇군요. 서포터스 5천 명을 조직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고 또 남북한 아시아 참가가 중요한데 북한 아시안 게임 참가의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축구팀은 참가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종목도 아마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제가 지금 계속적 교류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야 그렇습니다. 충족할 수 예, 있겠군요. 통일부하고도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거를 의식하는데 뭐 선거 끝나면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천시 부채를 둘러싼 약간의 논쟁이 있던데요. 송영길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 9조 4천억 원에서 12조 8천억 원으로 3조 4천억 원 정도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부채가 왜 늘어났는지 또 앞으로는 그럼 인천시 부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지금 부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만든 부채는 한 6.9%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 부채 93.1%는 전임 시장 때 만들어놓은 부채와 거기서 나온 이자와 그 사업을 연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고 6.9%가 내가 만든 부채인데 그것은 아시안게임 선수촌 미디어촌 경기장 짓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이제 아시안게임 선수촌은 분양이 다 돼서 이제 변제가 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원래 이제 부채가 늘어난 것도요. 실질 부채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숨겨놓은 분식회계에 숨어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아, 네. 분식회계가 8천억이 넘었고 편법 출자, 돌려막기 이게 한 2조 2천억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다 합해놓고 영업부채까지 계산 기준을 넓혀 해놓으니까 한 13조 된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말하면 실제로 내가 인수 받을 때도 한 13조 정도 된 겁니다. 아, 그렇게 계산하면 네. 그렇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기준에 따르면 거의 비슷한 건데 지금은 줄어가고 있고 네. 작년에 한 4,600억을 갚아가지고요. 지금 한 3조 이하로 지금 그 규모가 더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저희 한 번 더 하게 되면 반 이상으로 줄일 생각입니다. 네. 제 공약 앞으로 이제 4년 제가 더 하게 되면 반 이상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886억 흑자 결산을 했습니다. 작년 네. 2013년 회계 결산을 가결산을 했는데 처음이죠. 흑자를 내는 인천. 네, 흑자 내는 인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돌려놓으셨고. 자,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선거와 관련한 전망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재선 되실 걸로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시죠? 아까 말씀한 대로 8년짜리 시장을 임기가 뽑는다고 8년이다. 생각합니다. 이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재선 못한 시장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서울, 경기, 인천. 그런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도 뭐 이인재 손학규 후보는 본인들이 재선 안 한 거지만 네. 그분들은 네. 한 번만 하고 나가셨죠. 그렇죠. 김문수 씨 재선했고 오세훈도 재선했고 네. 인천도 최기선 안상수 다 재선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재선을 도전해서 실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일을 하려면 한 8년은 필요하다라고 다 시민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8년 중에 도저히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서 더 시키면 안 되겠다는 경우를 빼고는 아마 대체적으로 8년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이분은 또 4년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 3년 했는 거예요. 중간에. 2년 반 정도. 2년 반 했는데 그걸 교체하면 되겠어요. 네. 2년 반 동안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한번 더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지. 예,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
그렇게 전임 시장 때 그 해놓은 어질러 놓은 거 설거지하느라고 정리하느라고 4년 내내 바쁘셨죠? 보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완전히 망해놓은 가게를 인수받아가지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마누라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마당 쓸고 말이야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드디어 이제 손님 오기 시작해서 가게가 막 이제 장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네.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그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불공정하죠. 이제 거기 가게가 되려 그러니까 가게 내놓으라. 네.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론조사가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뭐 시장님이 이기는 조사도 있고 또 좀 밀리는 조사도 이렇게 엇갈리게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인천에 대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중앙에 사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인천은 샘플도 작고 샘플이 좀 작죠? 돈을 네. 적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4년 전에도 인천시장 출마했을 때 한 번도 그때 안상수 시장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밀렸죠?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네. 마지막 날까지 7% 지고 있었다고 7%. 나는 몰랐는데 우리 네. 참모들이 그러더라고요. 7% 그렇군요. 지고 있었는데 정작 결과 나오니까 8% 이겼거든요. 이게 한 15% 차이가 난 거죠. 근데 저는 뭐 여론조사보다도 현장 가면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체감하시는 네, 어떤. 그래서 저는 뭐 이길 거라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후보는 9일에 결정이 되는데요. 두 분 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그리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 어느 분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떻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렇죠. 누가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복 전 장관의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좀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유정복 장관은 점잖은 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네. 저는 뭐 저한테 얼마 전까지 자기는 안행부 장관으로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절대 나올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고 송 시장 잘해라 이렇게 뭐 했는데 네. 아마 자기 내적인 동기가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이게 차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좀 부자연스럽고, 인천에서 태어나신 분이긴 하지만, 김포에서 3선 의원을 했고, 그렇죠. 김포에 뭐 뼈와 살도 부족해서 영혼까지 묻겠다고 이렇게 수차례 인터뷰도 하고 했던 분이 나오려니까 여러 가지로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마우나 리조트 사고 났을 때 시도지사 장관 연석회의를 했거든요. 네. 그때 내가 참석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유정복 장관이 대책 발표를 했어요. 그때 제가 부산시장하고 제가 이 해난 사고에 대한 문제점, 부족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이런 사고는 아니라 세월호 참사 한참 전 얘기네요. 그렇죠. 네. 마우나 리조트 사건 바로 났을 때. 네. 그때 10명 그때 이제 기름 유출 사고를 주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되건 해난 사고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네.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 안행부 장관을 차출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거용으로. 더구나 선거를 주도해야 될 주무장관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장관을 차출하고 차관도 또 천안시장으로 차출하고 그것도 아무튼 이번 세월호 사건의 큰 어떤 대처의 미숙함을 야기시킨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되겠죠. 네. 자,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분한테는 어떤 이미 8년을 다 하셔서 이제 흘러간 상황인데 무슨 미련이 있어서 떠나는지 참 좀 의아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예, 뭐 시장님 별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현직 인천시장에 대한 어떤 심판론 같은 걸 들고 나올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그랬습니다. 100% 찬성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시죠? 이번 시장 선거는 송영길 시장에 대한 평가 심판이다 좋다 이렇게 저는 받고 싶다 심판 받고 싶다 정면으로 대응하겠다. 평가 받고 싶다. 네. 저는 뭐 떳떳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부 뭐 미완전도 있겠지만 저는 뭐 제가 4년 동안 시정을 저는 한 80점 이상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도 이제 꼭 드려야 되는데요. 시장님, 그 측근 인사 중에 한 분이 건설사로부터 거액을 받아서 구속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너무나 그런 죄송하고 제가 수차례 공개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참 저도 아무튼 지휘 감독상에 제가 아무튼 책임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 친구 이상하다 좀 생각을 해서 사실 비서실장을 하다가 이거를 저쪽 서울 사무소가 이제 한직으로 이렇게 뺐는데 결국 이런 사고가 나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나마 위안을 하는 것은 그 로비가 성공하지 못한 로비였다. 대구건설이 아시아드 손촌 건설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마 따내기 위해서 한 모양인데 네. 그 GS건설이 그걸 했습니다. 그나마 이게 잘 작동이 돼서 그게 차단된 거였는데 어찌됐건 반면 교사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청렴을 워낙 강조해서 사실 전임 시장 때 한 14등, 15등 하던 저희 청렴도가 한 7등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7등입니까? 네, 7등이고 그것도 실제는 2등까지 올라간 건데 전임 시장 때 비리로 구속된 공무원 때문에 또 벌점이 돼서 이게 떨어진 거였는데 네, 그렇군요. 이런 일이 되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제가 전세 아파트 살면서 정말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코노미 정말 그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게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저도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고 이거를 계기로 측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좋은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 등록일이 5월 15일이죠. 시장직은 언제까지 계속 하시게 됩니까? 예, 그때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다른 지금 당장 뭐 나가서 세월호 사건 여파 때문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있는 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좀 더욱더 철저히 하고 또 아시안게임 관련 상황을 정비하고 그런데 충실할 생각입니다. 자, 시장님께서는 새정치연합 소속이시고요. 또 국회의원을 3번 하셔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통합 이후에 또 세월호 참사까지 터졌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야당 지지율은 뭐 별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국민에게 대안의 모습으로 좀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이쪽이 싫어서 여기를 보면 여기도 좀 마음을 탁 주기가 그걸 받을 준비 태세가 옆으로 미흡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가장 저는 안타까움이 우리 국회의원들 120분이 넘죠. 네, 127명인가 그렇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신문에 안 나온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신문에 나온 기사 보고 뒤따라가서 손가락 얹는 그런 언급이나 따라다니는 그런 정치 이슈 제기나 정치 투쟁이 아니라 평소에 헌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보좌관, 비서관들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앞서가는 네. 예방하는 미리미리 이것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국민이 저 헌법기관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또 이것이 정말 비리가 밝혀지고 또 위험한 것들이 사전에 점검될 수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부족하니까 저는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왔잖아요. 네. 적어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 당수나 대표나 당에서 오바마한테 공개 요구나 뭐 이런 것이 되는 게 언론에 저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었죠? 안 보입니다. 네. 외교 분야도 대단히 취약해졌어요. 예를 들어 이 시진핑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다 그러면 민주당이 시진핑 박근혜 정상회담에 바라만 5가지 요구사항 쭉쭉쭉 정리를 해서 북한 북핵 불용 공식 합의 내해낼 것, 탈북자들 함부로 이송 못하도록 시진핑한테 약속을 공식적으로 받을 것, 불법으로 근절 확실히 약속을 뭐 받을 몇 가지 쭉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중 FTA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환경 오염 문제, 황해바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을 반드시 받아올 걸 요구해야 됩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6.15 정상회담에 핵 문제 빠졌다고 얼마나 DJ를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민주당은 그걸 못하냐고요. 시진핑과 만날 때, 그리고 오바마 만날 때 정신대 문제를 그냥 사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공식 협의를 통해서 정신대에 대한 일본 정부 사과를
오바마 언급으로 받아낼 것, 공동 커뮤니케 받아낼 것. 그다음에 자위대와 협력 문제에 있어서 독도 문제. 아니 센카쿠 다오이다오 문제는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일본에 선물을 준 거 아닙니까? 오바마가. 근데 왜 독도 문제는 동해 문제는 하나도 언급 못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오바마한테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정상회담에서 받아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적어도 이 대통령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야당이 대신 해줄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역할 분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국가 전체를 보고 정말 고민하고 하는 게 너무 좀 왜소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송영길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한길 대표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이것은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아무튼 제가 국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혹시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옛날에 청춘 콘서트 할 때 오셨을 때 같이 식사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공식 행사에서 이렇게 뵌 것 정도입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를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정치를 뭐 배워가고 계시는 거니까요. 좀 잘 좀 정치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진보 세력이 경제 리더십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인권, 남북 화해 이런 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그 분배 이런 이야기만 부족하고 뭘 문익점 장영실처럼 뭘 만들어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이런 대안은 박정희라는 이쪽이 더 강하니까 어쨌든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보완하는 게 DJ 아니었습니까? DJ가 벤처라든지 이런 새로운 걸 신지시기를 통해서 이 경제 리더십의 파트너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박정희는 이런 재벌들과 이게 파트너를 통해 했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혁신 뭐에서 중소기업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걸 세워내지 못하니까 결국 재벌들한테 나중에 사정하고 투자 의존하나 그러면서 재벌들에게 또 선물을 주는 식으로 다 굴복해 갔습니다. MB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위 문국현이나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IMF 때 사람을 정리해보지 않고 뭐 3교대로 해서 뭐 성공시킨 케이스. 경제인들. 네, 안철수는 뭐 아무튼 백신 무료로 나눠주고 어찌됐건 좀 착한 기업인. 네. 이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좀 해줄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줄 수가 있고 자기 거 안 챙기고 투명한 기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인의 모습 이게 우리 민주당이 집권할 때 필요한 동반 파트너를 만들어야 될 건데 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그런 우리 민주당이 취약한 경제 리더십 분야를 좀 보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한 기대 네. 그렇게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한 대로 민주주의, 인권, 남북관계 이거는 계속적으로 그 기존 DJ 노무현 때 것을 그냥 리바이벌한 게 아니라 이거를 네. 버전업을 시킬 그렇죠. 수 있는 치밀한 노력과 구체적 대안들을 더 갈고 닦아서 업그레이드되는 걸 출시를 해줘야지. 네. 계속 옛날 상품 계속 그거를 유지만 하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유지 발전시켜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약한 국가안보 문제와 경제 성장 문제의 담론을 정확히 제시해야 된다. 국가안보 문제는 이번에 천안함 사건이나 이번에 그 무인 비행기 사건 때도 이게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어떻게 그 무능한 국방의 실패를 하느냐를 집중 공격하고 지적하는 좀 크게 비판하는 전략이 거겠죠. 필요했다. 예. 그렇잖아요. 이게 저는 천안함 용사 거기 장례식 가서 참 분노를 느꼈는데 해군 참모총장 이런 분들이 북한 욕만 하고 자기들의 무능이 이렇게 덮어지는 모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46명의 어린 병사들을 훈련 중에 그것도 가만히 뭐 정박대 진주만처럼 기습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잠 훈련 중에 뭐 이지스함 링센 헬기까지 있다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당해가지고 어디 새떼한테 가서 공격을 하는 이런 무능한 국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런 거를 철저하게 좀 지적함으로써 국방도 정말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가 진정한 국방을 이룰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경제 성장 문제도 이런 식으로 막 유명한 이런 식의 그런 부패하고 불투명한 이런 성장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바라본 미래 성장 동력을 정말 이렇게 제시해 내므로써 좀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하고의 어떤 선거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통합진보당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지금 통합진보당 빠져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그 정의당과는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천이 지난번에 가장 성공적으로 이렇게 연대가 돼서 아마 정의당으로서는 최초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시네요. 예, 남동구청장, 동구청장. 근데 이분들이 또 4년 동안 일을 잘했어요. 잘하셨군요. 저하고 네. 파트너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대체로 잘 이끌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가장 취약하게 느껴지는 게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자기 영역을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장관들을 좀 임명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말만 잘 듣고 대통령 말을 하면은 그걸 받아 쓰는 그런 비서 같은 장관들만 꽉 차 있어가지고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혀 주도적으로 상황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현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네. 제가 이게 회의 같은 데 참석해 보면 좀 자기 자리를 꽉 차게 좀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장관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네. 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그게 문제고, 그리고 그거는 대통령이 자초한 면도 있고요. 왜 그 좀 소신 있는 장관들을 좀 해야지, 진영 장관도 좀 목소리 다 그냥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뭐 또 장관이 말 안 들으면 청와대에서 그냥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국정원장 같은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줘야지. 저걸 그냥 놔두니까 이 정부에서는 잘못하더라도 아무튼 이 정부의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그러면 다 살아남는구나, 이런 사인을 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국민한테 충성하고 국민한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책임을 묻는다, 이런 인사가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 부분에 가장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우리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야당에 대해서 아까 신뢰를 못하는 것은 아까 통합진보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이 야당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확고한 애국심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중도적인 분들이 선뜻 이걸 못 넘어온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사실 통합진보당도 스스로 이번에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해야 될 게, 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확실한 어떤 로얄티, 정통성에 대한 그런 공개적인 선언, 이런 것들이 돼줘야 종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좀 있어서 국가 안보 문제를 절대 이슈를 이렇게 뺏기지 말고 주도를 오히려 할 필요가 있고, 경제 성장 문제도 이렇게 주도를 하면 나머지 민주주의 인권 이것들을 심호 발전시켜 나가면 충분히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여론 부분들은 저는 언론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너무 또 낮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민심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을 3번 하고 또 인천시장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경험이 시정을 이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은 연평도 폭격 도발할 때 전쟁까지 치렀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치른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고, 또 아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고, 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 또 네. 정상들도 오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단체 중에 외국인을 가장 많이 만나는 시장이 인천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가졌던 국정 경험이나 또 외교 경험 이것들이 큰 도움이 되고 이번 GCF 유치한데도 그게 또 많이 활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자, 송영길 시장님 그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도 전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자, 국회의원을 하실 때하고 시장을 하실 때하고 개인적인 어떤 행복감, 만족도는 어느 쪽이 좀 더 높습니까? 뭐 그 딱 비교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때는 저는 열심히 했는데 네. 그래도 시장 때가 더 보람이 큰 것 같습니다. 보람이 크다. 바로 내가 직접 좀 뭐를 해결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보람이라고 하셨는데요. 4년 동안 일하시면서 아, 내가 진짜 시장을 하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신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그런 보람 느낀 일은 뭐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보람을 느낀 건 막 처음에 제가 시장 하자마자 한 것은 인천 대공원에 이거 시멘트를 다 뜯었는데 흙길로 바꾼 거였는데 네. 너무너무 시민이 좋아했고 또 우리 지하철 공사, 우리 교통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때 아주머니들, 청소년 아주머니들이 저를 불러가서 축하 파티 잔치를 한 번 했습니다. 네. 그 아줌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했을 때 참 보람을 느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기회가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용의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은 당연히 뭐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천이 수도권의 3대 축으로 정확히 성장해서 인천시장이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천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일을 풀어가는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런 많은 후보군들이 이렇게 생겨서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이 당이 좀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옛날에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실 때 젊은 피, 수혈론, 뭐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시작하셨는데 벌써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신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치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덕목을 좀 갖춰야 한다. 이렇게 새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약간의 뭐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예, 정치를 하는 데는 엄청난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충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충원을 못하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이제 건전하지 못한 이제의 동력을 이제 꼽게 되면은 이 정치가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이 정치인의 동력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국가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중에 대한 사랑 아니면 역사 의식 사명감 그다음에 권력욕이나 지배욕이나 자기 과시에 대한 욕구 뭐 인정 욕구 모든 게 복합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하나로만 딱 100% 된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얼마나 좀 건강한 정말 사명감, 미션과 이런 데서 열정을 이렇게 동원해내고 그것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끊임없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위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계속 제가 이나마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왔었던 게 계속 책을 읽고 공부하고 궁금하면 그쪽 전문가를 만나 대화하고 하면서 계속 동력을 키워왔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DJ 노무현 어떤 측근이나 가신 출신으로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인천에 노동운동으로 와서 독자적으로 여기까지 그런 흐름으로 커왔다고 보는데 그런 에너지가 항상 밑바닥에 두고 노동운동 하면서 했고 제가 노동운동 때 만났던 그 택시기사, 버스기사들이 지금도 다 내 옆에 있거든요. 같이 네, 도와주고 그렇군요. 있고. 다니다 보면 제가 장갑공장, 뭐, 썬퍼니처에 제가 가구공장에 다녔는데 그때 만났던 노동자들을 시장 다니다가도 많이 만납니다. 네. 참 반가우시겠어요. 네, 참 그게 저를 지금까지 버텨준 힘이고 지금도 저는 국회의원 시장 그만두고 노동자로 살아갈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좀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동력 에너지원을 밑바닥에 두고 시민, 서민에게 두고 역사 속에 두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그 동력을 공급받아야 이게
롱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안 여쭤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번 지방선거가 아주 어느 때 선거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 그 한겨레 신문 독자들하고 시청자들한테 마무리 인사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세월호를 보면서 모두가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아이들이 헬기가 왔다, 해경이 도착했대,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있으래,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을 듣고 이 국가 권력의 상징인 해양경찰의 경비정과 해경이 도착했는데 40-50분을 그대로 눈을 뜬 채 누구 하나 해경이 밑에 들어가지도 않고 유리창 하나 깨지도 못하고 그 300명이 넘는 애들을 다 죽였다는 이런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과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정말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민 가고 싶은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가 희망을 뒀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박지영, 남윤철 같은, 양대홍 같은 그 아이들이 서로 간에 고명조끼를 벗어주고 이런 이 정말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개한 정부의 위대한 국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인,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은 도망가는 이 지배설의 구조에 우리가 연대하고 깨어나서 행동하고 움직여서 이 침몰한 배 위에 선장실을 쫓아가서 뭘 하고 있는가, 배가 어떻게 된가를 알리고 현상을 빨리 방송을 통해 정말 이 착한 우리 서민들이 배 밑바닥에서 이 배 침몰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움직입시다. 배 밖으로 나갑시다. 이어서 이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이제 애를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1학년에 갔는데 내 아들이 거기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런 슬픔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행동할 때이고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이 살아있는 조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할 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정이 바쁘실 텐데 인터뷰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겨레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특별기획 송영길 인천시장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한영이었습니다.